하면 20년이 필요해요. 20년. 네, 20년. 그래서 몇 번 이제 그게 가동이 되고 해야 돼. 우선 이제 제품이 우선 나와줘야 되고. 근데 우리는 아직 제품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좀 그렇잖아요. 우리 네. 신학교 와서 배워야 될 사람들이 막 오성경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또 그게 또 이제 유행처럼 가는 또 시기가 있고 가다 보면 또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또 하는 데는 없으니까 이게 또 필요한 시점이 또 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우선 접근성이 좀 약해. 예, 우리가 뭐 어디다가 지금 홍보도 안 하고 있고 이제 이것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유행불이 타기 시작하면 근데 이제 이 4개월씩 공부를 시키는 것이 성도들한테는 좀 과하다고 이게. 근데 지도자들은 일단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싹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연구원에서 지도자반을 교육할 때는 이거 가지고 해야 돼. 이거 가지고 해야 되고 교회 가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심플하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우리 아들도 이번에 갈 때 너 이 책 가져가라. 코칭할 때 이게 훨씬 더 발전됐으니까 이때 하는 말이 아빠 책 좀 인쇄 좀 잘 할 수 없을까? 일단 눈에 안 들어오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예. 그래서 야 지금은 이제 우선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근데 지금 뭐 아직도 우리가 이걸 해보면 이제 이걸 가지고 가서 일단 해봐야 된다고. 해봐야 아 이거다 좀 어떤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이제 뭐 하냐면은 여러분들 대상으로 지금 이제 임상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도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하면서 보니까 생각 밖으로 잘 정리를 했어요. 생각 밖으로. 이게 참 머리 무척 싸맨 건데 아, 이 정도면은 그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걸 제가 이제 느끼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도표라든지 뭐 해서 이제 바깥에서 출판을 해야 돼요, 이걸. 바깥에서. 근데 첫 번째 단계부터 바깥에서 출판하기는 힘들어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종기함의 영역 그거 출판을 하려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CTS하고 협력을 맺어가지고. 근데 우선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려면은 그때 그 1권, 2권 인쇄하는데 1,200만 원 들었어요. 그게. 세 권이지. 입문편하고 그거 2권하고. 근데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약한 거예요. 이게. 사용하다 보니까. 내용상. 그래서 몇 번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또 시간이 길고. 그래서 아, 이게 또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이제 그 경비도 감당 못하고. 그래서 일단은 200권 정도씩만 우리가 이제 마스터 인쇄를 해서 요거는 이제 그 인쇄비가 한 번 나오는데 100만 원 안쪽에서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계속 하면서 일단 끝장을 내서 마무리를 해보면은 그리고 나면은 어떤 가닥이 이게 잡힐 거다. 그래서 옛날에도 한번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요게 그 다음 단계는 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보기 좋게 뭐 또 일러스트도 필요하면 집어넣어야 되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또 조금 더 성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성경이 부분들이 조금 더 들어가 줘야 돼 이게 조금 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가지고 8주 정도씩을 이렇게 탁탁탁탁 하면 아마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단계를 한번 끝까지 가보고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이제 나하고 같이 임상을 해야 될 분들이니까 가서 해봐야 돼 일단은 한 번씩 부딪혀 봐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저 좋은 안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교회를 우리 KDM이 한국 교회를 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전 오리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결국 필요로 하는 것이 이제 복음이고 복음의 현장이니까. 자, 진행합시다. 자, 어디까지 했죠? 자, 이제 지적재능 코칭이에요. 지적재능. 그래서 IQ. 자,
코칭은 모든 영역에서 할 수 있다. 이건 계속 반복 집어넣는 거니까 아이들이 이만큼 지금 인성 쪽에 교육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 재능이라는 게 뭔가? 인텔리전스, 코션, 지적 지능 지수. 이제 지적 재능은 지식적, 기계적이고 논리적이며 기능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이건 1896년, 그러니까는 1900년대죠. 시작이 돼서 심리학자 웩슬리, 개인이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체 능력을 지능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개인이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체 능력, 네, 이걸 지능이다. 지능은 도전적인 새로운 과제를 성취하기 위한 사전 지식과 경험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능력. 요즘은 아이들의 지능 발달을 위한 조기 교육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지혜와 재능을 아울러 이루는 말. 새로운 사물 현상에 부딪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처리 방법을 알아내는 지식적 활동의 능력, 사고력, 관찰력, 상상력, 기억력 등이 이에 속한다. 인간의 지능을 검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과 그 결과들이 있으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알프레드 빈의 지능검사 개발, 정신연령과 지능지수의 개념 제안, 기본 지식, 수리력, 어휘력, 이해력, 빠진 그림 찾기, 블록 짜기, 모양 맞추기, 바꿔쓰기, 그림 차례 맞추기, 공통점 찾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얼마만큼 빨리 이해하고 얼마만큼 정확하게 풀어가느냐가 그 사람의 지능 지수를 평가하는 기준이었어요, 이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 등장을 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학문, 교과서에 대한 학문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들의 이해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IQ 검사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1983년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 속에 있는 어떤 재능의 영역을 구분해서 발표한 사람이 이제 이 가드너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이론을 다중지능 이론. 인간은 어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미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27절과 28절을 보면은 27절은 이 사람은 이거를 자기 성찰 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종교적 기능. 근데 창세기 1장 27절은 이미 인간에게 어느 영역이 있냐면 영성의 영역이 있어요. 영성. 종교적 영역. 하나님과 관계 갖는.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넘어가 보면은 생육 번성. 인간 관계죠. 인간 친화력. 인간과 관계된.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을 다스리고 자연을 다스리는 자연 친화력. 그리고 우주를 생각하고 하는 어떤 이런 그런 그 공간의 재능 뭐 이런 거. 인간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뭐 하라고 만드셨냐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만들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노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자동차 타고 살도록 사람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뭐하게 만들어졌어요? 흙 위를 걷고 뛰게 만들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체 지능 또 뭐 그런 체육 지능 이런 것들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이 사람의 이론이 지금 가장 많이 응용되고 있어요, 이게.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이런 데서 어떤 적성 검사한다 그러면 거의 이 사람이 만드는 이 부분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나 지금은 훨씬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이런 인간의 재능에 대한 영역들이. 그래서 지적 재능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문적 훈련, 창의력 훈련, 논리적 훈련, 과학적 훈련, 질문 훈련, 다양한 정보 접근, 주도적 학습 훈련 등의 도구들이 필요해요, 이게. 그래서 지적 재능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학문적 훈련, 학교 교과서죠. 창의력 훈련, 그 다음에 논리적 훈련, 그 다음에 과학적인 실험 훈련,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훈련, 다양한 정보들의 접근,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학습 훈련, 주도적 학습 훈련, 이런 것들이 도구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지스템 과정에서는 본 단원인 재능 개발과 모양의 다양성의 장점 찾기, 또 주도적 삶, 인격성의 생각의 기능,
또 질문과 코칭 등을 통해서 지적 재능 개발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코칭의 기본 요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신뢰, 좋은 질문, 경청, 공감, 선택, 존중, 분석, 긍정 요소 찾기, 피드백, 기다림, 존중함. 그 다음에 10단계에 대한 이야기죠. 자, 오프닝 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이야기고, 주제 정하기. 자, 앞에서 설명했듯이 주제란 부딪힌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변화와 발전을 위한 주제를 서로 협의해서 다루면 돼요. 본장에서는 재능 개발 세 번째 지적 재능에 대해서 코칭을 하게 됩니다. 지적 재능이란 뭔가? 지적 재능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지적 재능이라고 했을 때는 이 영역에서 다룰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학습 재능이에요. 이론에 대한 이해력.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거의 뭐 실험 도구, 과학이나 이런 데서 실험하는 거 빼놓고는 거의가 다 수학을 이론이죠. 다 국어도 다 이론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옛날에는 현장에서부터 공부를 했어요.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현장에서 가서 그냥 산소 용접, 저도 용접을 배울 때 뭐 산소 용접, 전기 용접 가지고 전기 용접은 이게 나중에 막 그게 잘못 그 용접하는 그대로 보면은 막 눈이 부어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경험을 통해서 현장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론이 만들어져, 이제 이론이. 그래서 이론을 토대로.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은 이론이 더 중심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론을 배웠는데 아이들이 학교 나와가지고 사회에 나와가지고 현장에서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조화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 재능, 그 다음에 기술 재능, 요 현장입니다. 현장.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어.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학문적 이론 공부하기 싫어. 이런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네, 이런 것들이 싫다. 그러면 이제 뭘 하고 싶은데? 난 현장에 가서 나 이런 거 기술 배우고 싶어. 그러면 이제 이쪽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학습이라는 말을 우리가 공부가 뭐냐? 공부. 그걸 사전에서 보면 공부는 여기 있네요. 옆 페이지 보면 122페이지 보면 학습과 교육의 의미. 학습이라는 건 뭐냐?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는 새로운 지식과 하나는 뭘 배우는 거예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이라는 걸 꼭 학교에 가서 학문을 배우는 거, 이론을 배우는 것만이 학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한테는 그런 이론보다는 현장에서 기술을 학습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가 바꿔야 될 교육 철학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먼저 바깥에서 지식 기술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그 다음에 기술을 배워서 써먹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 이제 또 어떤 이론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때 이제 학교 이제 뭐 지금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제도들이 많잖아요. 초중고등학교는 검정고시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학도 학점은행제도 있고 또 뭐 방통도 있고 얼마든지 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자기 필요한 학문을 이제 공부할 수도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지적 재능을 다룰 때는 그런 부분을 이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기술 재능, 그 다음에 창의력 재능, 그 다음에 현장화 재능. 내가 공부한 걸 얼마만큼 현장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 변화와 발전의 재능.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변화를 시켜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어떻게 발전시켜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지켜가. 그럼 이게 나중에 퇴보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변화를 주고 발전을 시켜 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자기 장점을 찾아서 이거를 프로화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영역별 재능.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적 재능을 다룰 때 어느 쪽에 지적 재능을 그런 코칭을 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뭐 학습에 대한 코칭을 해야 되냐? 기술 현장에 대한 코칭을 해야 되느냐? 뭐 창의력에 대한 코칭을 해야 되냐? 현장화 시키는데 배우기는 하는데 현장화 잘 안 돼.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코칭을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이런 영역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합니다. 본장에서는 학습 재능을 코칭을 해요. 본장에서는 학습 코칭이란 일단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정에 대한 코칭이에요. 이 중에서도 어느 과정에 대한 코칭을 할 것이냐를 정하면 됩니다. 수학이냐, 국어냐, 영어냐, 또 뭐 과학이냐, 어느 과목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죠. 자, 코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다음의 내용들을 기억하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코칭하기 위해서는 항상 뭘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먼저 주제. 그 다음에 주변의 내용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이건 사전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먼저 주제의 의미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습을 이야기를 할 때는 학습이 뭔지부터 우선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교육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육이란 사회생활에 필요한 필요한 지식, 기술, 인성, 체력, 이거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의 결론은 뭐예요? 사회생활이에요. 사회생활. 교육의 결론은 사회생활이에요. 예. 열심히 뭔가를 공부했는데 사회생활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네. 사람은 개인적으로 태어나지. 그 다음에 가족 공동체에서 커요. 교육 보호 훈련을 받게 된다. 그리고 다음에는 사회 공동체에 들어가죠. 그런데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또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알맞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합니까? 학교, 학원, 직장, 현장 등에서 배우고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자, 크게 5가지 사람이 있죠. 첫째,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자기 역할을 다하는 사람. 둘째, 사회 공동체에 뭔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셋째, 리더자. 넷째, 적응을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 다섯째, 피해주는 사람. 요 5가지의 사람이 사회 속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피해를 막 심하게 주는 사람은 국가 공권력이 이런 사람은 분리시켜야 된다 해서 감옥에 보내고 격리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사회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됐나? 이게 다 중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육 과정에 문제가 있고 또 학습 과정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다. 왜냐면 뭐 처음부터 학교 가면서 난 불량아가 될 거야. 그래서 학교 가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이게 다. 전부 다 과정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그래서 과정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이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사회 공동체 일원이 되고 좋은 리더가. 아이들한테도 이제 이 5가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자, 사회에서 앞으로 나가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 5가지 중에 어떤 사람 되고 싶어? 네. 그러면 뭐 아이들이 다 뭐가 되고 싶다고 합니까? 유익을 주는 사람, 뭐 리더자, 이제 나는 사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없지, 이제. 중요한 건 교육이 어느 한쪽에만 치중해서는 안 돼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균형 있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육은 균형이에요, 균형. 지식, 기술, 인성, 체력. 여기에다가 이제 요즘에 EQ, SQ. 그래서 영성, 재능 이런 거죠. 아이들에게 학습이나 학교 생활에 대한 코칭을 할 때 이 내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습을 익혀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G7 프로그램에서 학습 코칭은 18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본장에서는 학습 코칭 중에 근래 과목 점수가 떨어지고 있는 국어에 대해서 코칭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뭐 국어를 하든 사회를 하든 도덕을 하든 뭐 어떤 애는 사회를 그렇게 싫어하는 애가 있더라고. 또 역사, 수학은 잘하는데 보통 보면은 학습 코칭할 때 잘못하는 과목이 뭐야 그러면 보통 수학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애는 수학은 잘해 재밌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가 힘들어요? 역사 과목, 사회 과목 이런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얘는 푸는 건 좋은데 외우는 게 싫은 거야, 지금. 네. 역사나 이런 거는 뭡니까? 이건 외우는 게 많잖아요, 이거. 네. 참 이게 코칭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겁니다, 이게. 자, 주제가 미치는 영향 분석하기. 자, 3번째 이제 주제. 그래서 주제를 다룰 때는 항상 이런 분석. 자, 주제에 대한 이해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럼 국어가 뭐지? 라는 이제 국어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 분석. 상황 분석이라는 게 뭐예요? 이 주제를 응용했을 때 어떻게. 또 이 주제가 지금 내가 잘 못해가지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뭐 그것 때문에 학교도 가기 싫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원인 분석이에요. 그럼 이 원인이 국어를 못하는 원인이
뭐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뭐 처음부터, 그 다음에 뭐 시간 분석,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뭐 결과, 또 사건, 이런 거, 의지 분석, 현장 분석,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국어도, 뭐 국어는 우리가 국어 그러면 뭡니까? 뭐 문법도 있고, 독해도 있고,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러면 어느 분야인지. 자, 코치.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국어 점수가 언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처음부터인가요? 중간부터인가요? 그러니까 시험 점수가, 국어 점수가 팍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코치가 떨어졌네. 그럼 어떻게 내가 좀 가르쳐 줄까? 이거는 못 하는 거야, 이거. 뭐 가르쳐 주는 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뭐 국어를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이거. 근데 이제 이런 건 할 수 있는 거야. 애가 다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부터 점수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처음부터인가요? 중간부터인가요? 자, 코치. 떨어지는 점수가 본인의 마음에, 학교 생활에, 가족 관계, 친구 사이, 선생과의 관계, 그리고 본인의 꿈을 이루는 일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나요? 네. 이걸 못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맨날 야단 맞으니까 아주 속상해 죽겠어요. 그냥 공부가 다 귀찮아졌어요. 이런다든지 뭐. 자, 이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죠? 네. 점수가 떨어지는데 이대로 계속 내비두고 가면 어떤 결과가 올 것 같아요? 아니, 여기는 아무도 몰라요? 예? 아, 대학교 못 들어간다. 예? 아, 노숙자 된다. 노숙자 된다. 애들 그런 말 많이 해. 왜냐면 부모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 너 공부 못하면 노숙자 된다, 너. 예. 그러니까 애들 멘토링을 하다 보면 너 이런 거 못하면 어떻게 돼? 노숙자 되죠, 뭐. 네. 충격적인 방법이네. 자신감이 없어지고. 네, 뭐 자신감이 없어지고. 영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어떤 거 하나를 못한다는 것이 아이에게 열등감도 심게 되고 비교의식도 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잘하는 애들에 대한 화가 나기도 하고 심리 질병이 생기죠. 예, 심리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는 그게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잘 몰라요. 그럼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분석을 통해서 그런 상태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걸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럼 어떻게 하고 싶죠?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죠. 네. 아, 그렇군요. 역시 우리 손주는 대단해요.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서 과목을 정복하고 싶어하는 용기가 대단하네요. 못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에요. 자,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을 닮은 천재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그거를 좋아한다. 나는 그거를 잘할 수 있다. 네. 일단은 뇌가 국어는 잘할 수 있어라는 걸 뇌가 인식을 해줘야 돼요. 뇌가. 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는 어쩌면 한 번 실패한 국어 성적 때문에 계속해서 국어는 싫어라는 게 뇌에 입력이 돼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뇌의 입력을 바꿔줘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행 계획에서 이런 걸 이제 외치도록 하는 거죠, 외치도록. 자, 목표 정하기. 그럼 목표를 어떻게 정하면 될까요? 네, 국어 정복하기. 맞나요? 코치, 국어 정복이란 무엇을 의미하죠? 뭘 의미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이해를 잘 하도록 만드는 것인가요? 다음 국어 시험을 잘 보는 것인가요? 국어를 좋아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국어 정복을 목표를 뒀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을 정복하자는 거냐는 거죠. 네. 다 그렇다 그러면 이 코칭이라는 거는 순서를 그러면 정하자. 순서. 1번은 뭐부터 하고 2번은 뭐 하고 3번은 뭐 하고. 그러니까 1, 2, 3번을 먼저 정해 가지고 1번부터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외에 국어 정복에 대한 또 다른 의미가 있나요? 이외에 없으면 통과하고 뭐 그 밖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뭐예요? 지금은 국어 정복의 의미를 세 가지로 뒀어요. 첫째는 뭐예요?
네, 이해하는 거. 국어 그 과정을 이해하는 거. 둘째는 시험 잘 보는 거. 셋째는 좋아하는 거예요. 다 이게 연관성이 있지만 그래도 코칭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급한 것은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여기는 뭐라고 적어놔 볼게요. 예, 우리 손주가 생각하는 국어 정복이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이해하게 만들고 다음에 국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네요.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국어가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네요. 맞아요? 네. 자, 그럼 목표가 정해졌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어요.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짜야 되겠죠. 우선은 과정 목표를 만듭니다. 구체적 실행 계획.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 실행 계획과 단계별 실행 계획을 짜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인, 결과, 방향성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부터 국어 점수가 떨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거를 이제 내가 가르치려고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이거.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국어를 이해를 시키려는데 내가 국어는 이런 거야. 또 그 단어는 이런 거야. 이거는 과외 선생님이 해주는 거지 우리는 못해.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얘한테 점수가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지? 그러면 얘는 알고 있다고 어느 정도. 국어 선생님이 네. 싫어요. 그렇죠. 국어 선생님이 싫어요. 또 그 다음에 또 뭐, 네. 아, 그렇군요. 원인을 잘 찾아낸 걸 보니 답도 잘 찾아가겠네요. 원인을 찾으면 답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죠. 그 밖에 또 다른 원인이 있다면 뭘까요? 자, 여기서 아이는 다양한 원인을 말할 수 있죠. 네. 늦잠, 복습을 안 함. 우선 공부한 내용을 복습을 안 해. 또 관심이 적어, 그 과목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 잘 몰라. 진행하는 내용이 이해가 안 돼. 네. 이런 이유 때문에 과목 자체가 싫어. 선생님이 너무 호랑이 같아서 강의에 집중이 안 돼. 부모나 친구와의 갈등 때문에 과목에 집중이 안 돼. 집에서 맨날 뭐 좀 하려면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애는 항상 우리 엄마 아빠 안 싸우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가서 과목을 들을 때 이게 그 과목이 싹 지나가 버려요. 이게. 우리도 공부를 할 때 연속이 돼야 되는데 그 과목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냥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떠올라.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오늘 집에 가면 또 안 싸울까? 이러면은 그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해요? 딱 지나가 버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야, 이제 이대부터. 그러면 이제 요런 상황을 체크를 해서 넘어가 줘야 되는데 이해를 하고 복구를 시켜줘야 되는데 계속 넘어가, 이제. 누구도 이걸 도와주지 않아. 그러면 이 과목은 어때요, 이제? 계속 어려워지는 거야, 이제. 계속. 네. 한번 놓쳐버리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요. 자, 이제 요런 이유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이유들이 뭐, 늦잠을 자가지고 복습을 못했거나, 뭐, 관심이 적거나,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나, 진행하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거나, 과목 자체가 싫거나, 선생님 너무 호랑이 같아서 강의에 집중이 안 되거나, 부모님이나 친구와의 막 갈등, 그냥, 맨날 학교 가면은 친구가 날 괴롭히고, 이러면 집중이 되겠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거죠. 이유가 나올 때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이든지 그의 선택을 어떻게 한다고요? 존중하고 그 공감해. 야, 그런 건 참아야지. 야,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공하냐? 응? 할아버지는 옛날에 가서 너무 힘들어도 야, 그게 힘들지만 참아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코치가 아니고 코칭이 아니고 훈계야, 이거. 일단 이걸 아셔야 돼요. 훈계, 교육, 설교는 싫어한다는 거. 우리 아들하고도 코칭하면서 어떤 때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내 사무실에서 같이 코칭을 나누다가 이제 사택에 들어와가지고 나는 계속 이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해. 그러면 이제 아들이 아버지 설교는 좀 그만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교육, 훈계, 설교는 싫은 거야, 이게. 지가 필요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코칭할 땐 재밌어해요. 아주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는 이제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막 내가 이제 뭐 아버지는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 이제, 예, 그래. 그런 것도 또 잘 분별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때와 장소를. 근데 부모는 어쩔 수 없어요. 잔소리를 많이 하게 돼. 잘하기를 바라니까. 자, 그래서 그 찾아낸 원인 말고 또 다른 원인인지 가능한 다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 그 밖에 또의 질문이
그래서 아주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밖에 또 뭐 어떤 게 있는지. 여기서는 이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원인을 코칭해 보기로 하자. 코치, 이제 세부적인 목표를 정했는데 시험 점수가 낮은 이유는 이해력 부족에서 나온다는 걸 찾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이 도둑이 점수를 다 훔쳐가고 마음에서까지 국어를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다 훔쳐가 버린 거야 지금. 네. 그러면 이 도둑을 그대로 두겠어요? 잡아야 되겠어요? 잡아야죠. 코치, 당연히 잡아야죠. 이것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우리 손주의 위대한 뭘 훔쳐가요? 네, 지금은 점수를 훔쳐가지만 나중에는 위대한 인생을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도둑은 반드시 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해력 부족이란 도둑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동안 사용해 본 방법이 뭐가 있나요? 그동안 이걸 잡으려고 노력해 본 방법이 뭐가 있나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직 사용해보지 않은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역시 또 뭐가 필요해요? 피코치 이야기하면 그 밖에 또의 질문을 활용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또 찾아보는 거예요. 코치, 자, 아주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선 이해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에 뭘 정해요? 경계선을 찾아야 돼요. 이게 경계선. 처음부터 이해가 아무것도 안 되면은 처음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예. 마지막 점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지막. 그러니까 지금은 코칭은 점수를 높이고 싶어요 해도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점수를 높입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애를 앉혀놓고 지금 선생님은 앞에 1페이지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은 이제 50페이지, 100페이지를 나가고 있어요, 이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애를 학원에 보내가지고 100페이지를 이해시키려고 막 이제 이해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런 애한테는 어떤 과외 선생님이 필요합니까? 1페이지를 이해시켜주고 2페이지로 이끌어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외를 시킨다, 학원을 보낸다 이럴 때 맞춤형이 필요해요, 맞춤형이. 이 맞춤형이 없이 부모의 입장에서나 얘는 지금 이 뇌가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1에서 5까지는 되는데 6에서부터는 이해가 안 돼,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애를 놓고 막 10을 이야기하고 15를 이야기하고 20을 이야기하고 막 이런다? 이거는 이제 뇌가 과부하가 생겨요, 이게. 네. 그래서 자, 이해가 안 되는 부분과 되는 부분의 경계선. 그럼 우리는 국어를 몰라도 얘가 다 이제 정해. 예.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고 여기서부터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일단. 예. 그래서 경계선. 어떻게 생각하죠? 지금 이 상태에서 이해가 잘 되는 영역과 내용은 무엇이며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은 뭔가요? 이 이해가 잘 되는 걸 영역과 안 되는 영역을 코치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이거 국어 전문가가 돼야 돼, 이거. 근데 이거를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코치는 이끌어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끌어만 주면.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가 잘 되고 여기 있던 이해가 잘 안 되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해가 잘 되는 부분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가 잘 됐을 때는 잘 되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이게. 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영어를 열심히 했었어요. 왜냐하면 영어 선생님이 너무 이뻤어, 그때. 영어 선생님이 너무 이뻤어.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선생님이 나를 지목해서 해보라고 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예, 그렇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유를 보면은 그때는 엄마 아빠가 안 싸우고요. 정말 우리 집안이 화기애애하고 그래서 집에 와도 기분이 너무 좋고 평안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뭐 이야기하면 잘 들어왔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막 다투기 시작하니까 우선은 생각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됩니까, 지금? 엄마 아빠를 통해서 풀 수 있으면 그걸 해야 되고 항상 우리가 방어 능력이 방어 능력. 항상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보통 상담하러 오는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보지 않아요.
보통 어디에서 봅니까? 남편 때문에. 그래서 뭐 때문에 오냐면은 우리 남편 좀 어떻게 고쳐주세요라고 와요. 근데 사실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이거. 예.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코치는 뭘 합니까? 이제 자기 방어 능력, 충분히 공감대를 주고, 그러나 엄마 아빠가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아픔이 많이 있을 거다. 근데 엄마 아빠가 그것도 우리가 잘해야 되지만 어쩌면 네가 이걸 잘함으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더 화목해질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엄마 아빠가 다투는 문제를 얘가 어떻게 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방어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방어 능력. 방어 능력. 그래서 우리 그 언어 대화법에서 자기 방어하는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뭐 자기 방어, 내 안 영상순, 무토 선실성. 그래서 자기 내 안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는 걸, 이런 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순발력,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때로는 그런 데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는, 그 다음에는 이제 토해내고 속에 있는 속상한 거를 밖으로 털어내놓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면을 강화시키는. 그렇죠. 내면을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적이 화살 쏘는 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거를 갖다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자녀 문제가 있을 때 부모는 거기서 독립할 수 있도록 해서 자기 방어 능력을 해야 되고, 부모 때문에 그러는 거는 부모하고 물론 상담이 가능하면 조심스럽게 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이 아이의 방어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코칭의 주제가 뭐 방어 능력으로 바뀌어야 돼요. 방어 능력.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에요. 네. 자, 어디까지 했죠?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은 어떤 네. 자, 이제 그러면 이해가 잘 되는 부분에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안 될 때는 어떤 이유가 또 있었을 거고. 중학생 집에 신방을 가가지고 중학생 아이에게 이제 이런 걸 물어봤죠. 좋아하는 건 과목이 뭐야? 싫어하는 과목은 뭐야? 그랬더니 싫어하는 과목은 과학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은 항상 이제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어? 중간에 어떤 계기가 있었어? 그랬더니 처음에는 무척 좋아했어요. 그런데 중간부터가 싫어졌어요. 왜? 이유가 뭐였어? 선생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바뀌었어. 그 전에 선생님은 너무 자상했고 온유했어요. 그러니까 과학 시간이 편하고 재밌었어. 근데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이 선생님이 너무 싸나워. 뭐 조금만 하면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학교 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선생님 바꿔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때 이제 방어 능력에 대한 코칭이 필요한 거예요. 방어 능력. 그것 때문에 결론은 이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네 인생을 망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손해다. 네, 네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된다. 그걸 이제 어떻게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인식하게 해줄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코치는 그걸 이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걸 그냥 그렇다고 네 인생 망치면 안 되지 않냐.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돼, 이게. 설득을 하고 하면 이미 코칭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아니고, 그걸 질문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떤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 또 이야기를 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렇지만 과연 그게 최선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외에 또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자꾸 생각하게끔 이제 막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게.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단순하게 학문적인 문제가 아니라 혹시라도 선생님의 관계나 이성적 문제가 개입할 수도 있어요. 네. 다른 어떤 갈등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면 이해를 놓쳐버릴 수 있고, 이런 가능성도 살펴보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 먼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얘가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이 여자친구 때문에 집중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마에 피로도 안 마른 놈이 무슨 이성교제.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거야 이놈아. 이거는 빵점. 이건 코치에서 탈락이야 이건. 일단은 이성교제 자체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 인정해줘야 됩니다. 인정을 해주되 어떻게 하는 것이 결국은 좋은 친구를 만나서 하는 거 행복한 거야. 정말 축하해. 그럼 얘가 우선 마음의 불안감에서 자유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래도 서로 네가 만약에 뭐 못한다 그러면 그 친구가 좋아하겠어? 네, 어떻게 생각해? 네가 일 정복을 한다면 그 친구가 훨씬 널 더 좋아할 수도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건전한 이성교제 쪽으로 발전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부모는 무턱대고 이성교제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심각하게 가버려요, 이게. 네. 오히려 오픈을 하면 더 주의할 수 있고 또 올바르게 갈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과 안 된 부분에 대한 경계선이 정해졌으니 답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이제 답은 나오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정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할 일을 찾았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인가요? 네. 자, 코칭은 모든 부분에서 피코치의 동의와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 자, 그러면은 사용할 자원 찾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이제 찾아냈어. 그러면 이제 뭘 하면 됩니까,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지,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여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할 자원이 뭐냐, 이건 이제. 그럼 먼저 이해가 안 된 부분을 이해가 잘 되는 부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자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이면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저녁에 1분씩이라도 기도의 프로그램을 짜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지, 또 선배나, 또 저도 이제 이런 멘토링 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 대학생들이나 선배들을 좀 소개해 주면 괜찮겠어? 뭐 이런 걸 물어봐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찾아내는 거죠. 만약에 교회 안에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갖춰져 있으면은 이제 그런 청년들이나 선배가 그 어려운 부분을 좀 도와준다면 훨씬 이제 효과적이 될 수가 있죠. 우리 교회도 토요일 날이면 대학교에 들어간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교육해 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자기 이제 자기 재능 기부죠. 재능 기부. 또 이제 뭐 해당 부분에 대한 뭐 인터넷 강좌라든지 학습지라든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외 선생님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과외 선생님을 소개해 준다든지, 또 뭐 어떤 질문, 과거의 경험, 아니면은 보상에 대한 뭐 약속, 이런 것도 자원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도전감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첫 번째 자원은 이 중에서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과외 선생님을 좀 붙여주세요라고 하든지, 뭐 어쨌든 자원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 선생님이에요. 피코치.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 질문한다면 선생님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어떤 애는 이거를 활용한 애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면 어떨까 그랬더니 방과 후에 네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한다면 선생님이 반응이 어떨까 그랬더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 애가 있었고, 한 아이는 선생님 짜증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도와주면 좋겠어 했더니 얘는 자기 엄마가 도와줄 수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그 부분을 가르쳐 줄 수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원을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제거해야 될 장애 요인을 찾죠. 사용할 자원을 찾았으니 다음에는 제거해야 할 장애 요인을 찾아보겠는데, 이걸 실행하는데 어떤 장애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뭐 자기 성품, 부정적 마음, 게임, 늦잠 자는 거, 쉽게 포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또 주변에 뭐 부모님들이 맨날 다투는 거,
또 환경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거해야 될 것인지가 나오면 부모, 엄마, 아빠하고 이제 상담을 할 수도 있고, 또 선생님한테 가서 면담을 요청해서 할 수도 있고, 다 이제 필요한 상황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동원이 되는데요, 이제. 자, 구체적 실행 계획과 점검 계획.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정복하기 위해 선생님께 질문을 하기로 했는데, 언제, 어느 때 몇 번 정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언제, 어느 때 몇 번 정도. 그리고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시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나요? 그 답을 이제 이해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따라가기 위해서 뭐 복습을 한다든지 예습을 해본다든지 뭐 아니면은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그날 공부한 거를 가지고 와서 할아버지한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공부한 걸 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학습 코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세모표에 보면은 듣기만 한 아이는 5%가 남고 자기가 공부한 거를 와서 재차 설명하는 아이는 95%가 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아버지한테 설명해 줘봐. 그날 뭐 문법을 배웠으면 문법, 또 뭐 시에 대해서 배웠으면 시, 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줄래?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점검. 또 목표를 이루어가는데 장애인이 되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매일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찍 자기, 게임 및 스마트폰 절제하기, 친구 만나는 것 절제하기, 외치기 등.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까요? 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는 뭐 점검, 수정, 보완, 잘하는 점, 목표 성취. 잘하면은 뭐예요? 이제 애들이 좋아하는 거, 뭐 음식도 같이 먹고 아이에게 점수표를 줘서 나중에 모아서 용돈을 주거나 또 뭐 애들이 사고 싶은 거를 사게 해주거나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기 진작을 해주고 그러면은 경계선 재능이나 저 지수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아이들은 웬만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이제 됩니다. 근데 항상 보면은 부활전이 없어요. 패자 부활전이 없어.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어느 때 이해가 되도록 뭘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막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자는 계속 앞질러 가고 패자는 계속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예요, 이게.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들 이제 학교에서도 점수가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을 반을 따로 편성해서 뭐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근데 그런 게 이제 사실 또 아이들의 자존심도 상하게 만들고 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죠. 자, 요 과정에서는 어때요? 학습 코칭 할 수 있겠어요? 네. 학습 코칭.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할아버지가 뭘 가르쳐 주려면 이건 힘들어서 못 하는 거고, 그건 선생님이나 과외나 필요한 다 동원을 시켜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가이드예요. 질문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가게끔.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있으니까 코칭은 가능한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와 그 제자들 간의 관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자기 제자가 옆에서 보는데 어떤 소년에게 수학 공식을 묻는데 소크라테스도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고 이 사람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질문만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답을 다 끌어내는 거야. 그 옆에서 보니까 놀라운 거죠, 이게.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 답을 얘 속엔 다 있어. 그게 지금 이 코칭의 원리고,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담한테 다 갖다 대놓고 주제 정해봐라. 이게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주제 정하는 건데, 그 주제를 정할 능력이 아담 안에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해보라고 하신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어느 것이든 뭐 수학이든 과학이든 국어든 다 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아, 이게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 그 수학 공식을 내가 가르친다 그러면 이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